고급 한정식집. 10년 만에 처음 마주한 축하 자리. 여보, 드디어 합격했네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다, 선이야.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이제 우리 집안도 체면이 생겼잖니. 준호가 변호사가 됐으니까. 네, 어머님 정말 다행이죠. 이게 뭐냐면 말이야. 이혼 서류야.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시생 뒷바라지 하던 여자가 변호사 아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 준호야, 내가 말해. 선이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근데 내 인생이 이제 달라졌잖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해. 위자료는 줄게.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10년이에요. 제가 10년을 바쳤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선희는 눈물을 훔치고 체념한 표정으로. 좋아요, 도장 찍어 드릴게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배신이 복수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사법고시 합격이 이렇게까지 벼슬인가요? 이 파렴치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새벽 3시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반지하 원룸에서 김선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울리면 선희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죠.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선희의 손은 주부습진으로 울긋불긋했습니다. 10년 전 28살의 선희는 이렇게 거칠지 않았어요. 그때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희는 2층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일은 이제 10년째 이어지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 멸치볶음. 반찬은 늘 똑같았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선희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는 꼭 붙었으면 좋겠는데.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책상 앞에서 박준호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사법고시 기출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형광펜으로 그어진 밑줄들이 빼곡했죠. 준호의 눈에는 핏줄이 서 있었어요. 올해도 떨어지면 어쩌지. 벌써 9번째인데.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선희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는 아무도 몰랐죠. 눈가의 주름, 입술에 갈라진 틈, 말라버린 머리카락. 모든 것이 선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선희는 은행으로 출근합니다. 창구 업무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되지만 선희는 일찍 나가 청소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였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오롯이 준호의 몫이었고 선희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오후 6시 은행 업무가 끝나면 선희는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아르바이트였죠.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는 일. 선희의 하루는 그렇게 19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여보, 다녀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근데 오늘도 헷갈리는 판례가 있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준호가 합격하면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선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윤말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희야, 요즘 준호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건 좋은데 말이야. 너도 좀 더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고시생 사모라면 명함값이라도 해야지. 말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덕분에 우리 준호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알았지? 말자는 일방적으로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선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 되는 거라니. 준호는 이미 훌륭한 사람인데. 하지만 선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선희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내일 아침에 쌀 도시락을 준비했죠. 그렇게 선희의 새벽은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반지하 작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그 눈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올해는 정말 붙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선희는 몰랐습니다. 그 합격이 행복이 아니라 지옥문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서울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죠. 선희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은행과 편의점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준호의 손은 더 심하게 떨렸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이 9번째인데. 준호는 매일 밤 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선희는 그런 준호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는 없었죠. 선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고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맡았어요.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거울조차 볼 시간이 없었어요. 12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희가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죠. 선희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선희야, 나 붙었어. 드디어 붙었다고. 준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진짜 합격한 거예요? 응. 지금 인터넷에 떴어. 내 수험번호가 명단에 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던 손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요.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도 따라 웃으며 말했죠.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 생기셨나 보네요. 선희는 그날 일찍 퇴근했어요.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김대리, 그렇게 오래 고생했으면 이제 좋은 날도 와야죠. 어서 가보세요.
상사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선희의 머리 위로 쏟아졌죠. 선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우리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준호도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야.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선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문을 열자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합격증 출력물을 들고 있었죠. 준호는 선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선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어요. 선희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거잖아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선희는 준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준호의 포옹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요. 그 포옹이 마지막 위선의 몸짓이라는 것을요. 선희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윤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야, 준호 합격했다며? 축하한다.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축하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희 7시까지 강남역 앞 한정식집으로 와.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어요. 선희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일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선희는 준호와 함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식을 하는 날이었죠. 선희는 오래된 옷장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원피스를 꺼냈어요. 28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몸에 맞지 않았어요.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죠. 선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 10년이 선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어요.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윤말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시아버지도 함께였죠. 말자는 선희를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왔니? 앉아라.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 한우, 랍스터까지. 선희는 이런 음식을 본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탄했을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말자는 선희를 계속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선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말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선희야. 말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체면이 생겼잖니. 준호가 변호사가 됐으니까. 드디어 우리 집안이 사람 사는 집안이 된 거야. 선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어머님.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죠. 말자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야. 말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이혼 서류야.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 서류라고 했잖아. 귀가 어두워. 고시생 뒷바라지하던 여자가 변호사 아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말자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희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말해. 어머니가 대신 말할 순 없잖니. 말자가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회피가 담겨 있었죠. 선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근데 내 인생이 이제 달라졌잖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해. 선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나 없이요? 선희야, 너도 이해해줘. 로펌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다른 급이야. 명문대 출신, 집안 좋은 사람들이지. 솔직히 내가 거기 어울릴 수 있겠어? 변호사 아내라면 그에 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준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요.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출세와 성공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이었습니다. 10년이에요. 제가 10년을 바쳤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하루에 2개 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해. 위자료도 줄게.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그 돈이면 당분간 살 수 있을 거야. 말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좋아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당장 찍어드리죠. 선희는 서류를 집어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선희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죠.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끝없이 내려왔어요.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내 1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희는 한정식집을 나와 눈발이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서류는 눈에 젖어 축축해졌죠. 선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고 가족들은 따뜻한 식당 안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선희는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10년 전에는 저렇게 행복했는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희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선희를 맞이했어요. 준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랐죠. 선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선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선희는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협의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3천만 원. 차가운 글자들이었습니다. 선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둔 도장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도장이었죠. 붉은색 케이스에 담긴 도장을 꺼내자 손이 떨렸어요. 이 도장으로 결혼 서류에도 찍었는데 이제는 이혼 서류에 찍는구나.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28살 준호를 처음 만났던 날. 저는 꼭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도울 거예요. 준호의 눈은 그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런 준호가 좋았어요. 꿈을 가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소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신혼집은 이 반지하였습니다. 준호가 고시 공부에 전념하려면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선희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선희에게 고마워했고 둘은 서로를 아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변했습니다. 짜증이 늘었고 선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죠. 밥은? 빨래는? 돈은? 준호의 말에는 고마움이 사라졌어요. 선희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고시 공부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합격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선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합격 후 준호는 더 냉정해졌습니다. 선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선희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내가 바보였어. 사랑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어요. 법원 건물은 크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선희는 민원 창구로 걸어갔어요.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이혼 신고하러 왔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서류를 제출하기 전 선희는 마지막으로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도장, 10년의 무게가 담긴 도장이었어요. 선희는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장이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선희는 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는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네. 정말 끝이네. 창구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선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으셨으면 여기 사인도 해주시고요. 직원이 말했어요. 선희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김선희, 38살 김선희.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된 김선희였어요. 제출 완료됐습니다. 협의 이혼이니까 한 달 뒤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직원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희는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이 얼굴을 적셨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죠. 선희는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선희는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건가?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선희는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준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선희만의 시간이었어요. 선희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잘 가요, 내 10년. 이제 안녕. 선희는 크게 외쳤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선희는 눈밭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어요. 캐럴이 들려왔죠. 선희는 그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을 맞아 젖은 머리, 붉어진 뺨, 그리고 웃고 있는 얼굴.
선희는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1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선희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물었어요.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서 마실게요. 선희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뭘 하지? 어디로 가지? 선희는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선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공원을 지나갈 때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쌓인 벤치였지만 선희는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 선희는 도장을 하늘로 던졌어요. 도장이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햇살이 반사되어 붉은빛이 흩날렸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반지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작업이었죠. 1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것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준호를 위한 것들이었죠. 책, 옷, 심지어 가구까지. 선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자신의 옷을 담았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10년 동안 새 옷을 산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선희는 캐리어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10년의 전부구나.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인생. 오후 2시쯤 선희는 잠깐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선희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자였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화면 속 말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생 박준호 씨 모친 인터뷰. 앵커가 물었어요. 아들분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말자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워낙 똑똑하고 성실해서 합격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의 뒷바라지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분의 역할이 컸을 텐데요.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말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덕이요? 천만에요. 우리 아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죠. 물론 집에서 밥 정도는 해줬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시 합격은 오로지 준호 자신의 실력입니다. 말자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선희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밥 정도는 해줬다고? 당연한 거라고?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2개의 일을 뛰며 돈을 벌고 주부습진으로 손이 터져도 참았던 그 시간들이 그저 밥 정도 해준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어요. 앵커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아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말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저희 준호는 이미 유명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곧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준호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준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예전에 선희가 본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준호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정. 준호가 로펌 입사 준비를 하면서 만났다던 사무장이었죠. 준호는 선희에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로펌 입사 절차를 도와주는 사무장이 있어. 업무상 자주 만나야 해. 선희는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수정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수정은 준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죠. 카메라가 둘을 비추자 수정은 수줍게 웃었어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 약혼녀입니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고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약혼녀. 아직 이혼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약혼녀라고 소개하다니.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정은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합격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하셨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잘 보살펴 드릴게요. 수정의 말에 준호는 수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선희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화면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앵커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시네요.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합격 전부터 관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였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차갑게 변한 이유, 시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한 이유,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선희는 망연히 웃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죠. 좋아. 정말 좋아. 그게 당신들이 원하던 새 인생이구나.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분노였죠. 선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뉴스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대부분 축하 메시지였어요. 멋지다, 부럽다, 행복하세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러다 한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전에 결혼했었다던데 전 부인은 어디 갔지? 그 댓글에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혼했나 보지 뭐. 고시생 뒷바라지 하던 사람이랑은 안 어울리지. 선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선희는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은 푸석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죠. 10년이 선희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준호는 어땠나요? 화면 속 준호는 젊어 보였어요. 당당하고 빛나 보였죠. 선희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거울에 금이 갔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도 새 인생을 만들어야지. 그래, 나도 뭔가 해야 해. 선희는 중얼거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선희는 옷장을 열었어요. 예전에 입던 정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선희는 정장을 꺼내 입어봤어요.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어요.
살이 많이 빠진 거였죠. 하지만 선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김선희, 넌 할 수 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어요. 복수? 아니야. 복수는 아니야. 그냥 진실을 알리는 거야. 세상이 알아야 해. 박준호와 윤말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선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결연함만이 남아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선희는 구인 광고를 뒤적이며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38살 경력 단절 여성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선희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선희 씨 맞으시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청소 및 잡무 담당자를 구하고 있는데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선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로펌이라니. 준호가 일하게 될 곳과 같은 업계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틀 뒤 선희는 강남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높고 화려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선희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청소를 하게 되다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사무장이 선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간 청소 가능하세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엿새 근무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문제 없습니다. 사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날 저녁 선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로펌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장이 건물을 안내해 줬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청소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복도, 사무실 전부요.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주시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힘들어 보였지만 선희는 익숙했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해왔으니까요. 첫날 청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건물이 컸고 사무실마다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변호사들의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고 회의실은 넓었죠. 선희는 묵묵히 청소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유리창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희가 3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아직 청소 중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남자는 선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혹시 선희 씨?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를 아세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 정민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대학 선배였는데. 선희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민수, 대학 때 법학과 선배였습니다. 선희보다 1살 위였고 학생회에서 활동하던 성실한 선배였죠. 졸업 후에는 연락이 끊겼었어요. 아, 민수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대학 선배 앞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선희의 손을 봤어요.
주부습진으로 거친 손, 청소 때문에 더 상한 손이었죠. 선희 씨,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네, 좋아요. 청소 끝나고 갈게요. 밤 10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선희는 로비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어요. 민수는 커피를 주문하고 선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했었어요.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해서 10년 동안 뒷바라지했죠. 근데 합격하자마자 이혼당했어요. 선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고시생 뒷바라지하던 여자는 변호사 아내 자리에 안 어울린다면서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선희 씨가 10년을 바쳤는데 괜찮아요. 이제 끝난 일이니까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혹시 남편 이름이 뭐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준호요. 왜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로펌에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로펌으로 갔더라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후 이 로펌을 차렸다고 했어요. 사실 선희 씨 기억해요. 대학 때 밝고 씩씩했잖아요. 지금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희의 변한 모습이 마음 아팠던 거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밤 로펌을 청소했어요. 민수는 종종 늦게까지 일을 했고 선희와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 같은 게 생겼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희가 4층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금고 옆 서류함을 발견했어요. 서류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닫지 않은 모양이었죠. 선희는 서류함을 닫으려다가 안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오래된 서류였어요. 선희는 호기심에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박준호 사법고시 후원금 명목 송금 내역서. 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펼치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인 윤말자, 수취인 사법연수원 관계자 금액 1억 원 목적 사법고시 합격편의 제공. 선희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불법 로비였어요. 시어머니 윤말자가 준호의 합격을 위해 돈을 썼던 거죠. 선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어요. 이게 당신들이 나를 버리며 지켜낸 세상이야?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준호의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돈으로 산 것이었던 거죠. 무슨 서류를 보고 계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선희는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선희의 손에 든 서류를 봤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내용을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 로비 증거네요. 민수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선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선희 씨, 이거 폭로하면 전 남편 인생이 끝날 거예요.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수 있고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끝내야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선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민수는 선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이건 원본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원본을 서류함에 다시 넣었어요. 선희는 민수가 건네준 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았죠. 선희 씨, 정말 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야죠. 이게 진실이니까요. 선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선희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밤 선희는 민수와 함께 인터넷 카페에 갔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어요. 민수는 노트북을 열고 주요 언론사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여기 조사보도팀 메일이에요. 여기로 제보하면 됩니다.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선희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임 변호사 박준호, 사법고시, 불법 로비 의혹 그리고 본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준호 변호사의 전 배우자입니다. 10년간 그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으나 합격 직후 일방적으로 이혼당했습니다. 최근 우연히 발견한 서류에 따르면 박준호의 모친 윤말자 씨가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1억 원의 불법 후원금을 사법연수원 관계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는 복사한 서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더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전송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제 됐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민수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혹시 묻힌 건가? 선희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침착했습니다. 언론사도 팩트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가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어요. 선희는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헤드라인이 크게 떠 있었죠. 신임 변호사 박준호, 사법고시 불법 로비 의혹 제기. 선희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는 상세했어요. 윤말자의 계좌 이체 내역, 수취인의 신원, 금액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끝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겨운 인간들, 돈으로 합격을 샀다니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전 부인이 불쌍하다 댓글들은 대부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희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오후가 되자 다른 언론사들도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선희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법고시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변호사 측은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속 로펌은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준호가 일하던 로펌 건물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건물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박준호 변호사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달아났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무했어요. 이게 내가 10년을 바친 남자의 모습이구나. 선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는 준호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야, 너야? 내가 제보한 거야? 준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요? 진실인데.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발, 기사 취소시켜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준호는 애원했습니다. 선희는 웃음이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를 버릴 때는 어디 갔어요? 선희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로펌에서 해고당할 것 같아. 변호사 자격도 위험해. 당연하죠. 불법으로 합격했으니까요. 선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수정이도 나한테서 떠나려고 해. 엄마는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선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저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무서워해야 할 건 저보다 진실입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10년 동안 저를 이용하고 합격하자마자 버리고 새 여자와 행복한 척하면서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인생이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선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다 너 때문이야. 준호는 소리쳤어요.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어. 진실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검찰이 윤말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윤말자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윤말자는 기자들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내 아들 도와준 게 뭐가 나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시댁이 쌓아 올렸던 허울뿐인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준호의 꿈, 말자의 욕심, 수정의 야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죠. 선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 선희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펌에 출근하자 민수가 선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 씨, 수고 많으셨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민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잘하실 거예요.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들끓고 있었어요. 준호와 윤말자에 대한 뉴스는 매일 쏟아졌습니다. 검찰 조사, 로펌 해고, 변호사 자격 정지 절차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선희는 여전히 로펌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선희가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희 씨죠? 저는 박준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이수정입니다. 수정의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수정이 왜 전화를 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희는 수정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수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정은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선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선희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요? 지금 와서? 수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준호 씨 어머니가 불법 로비를 했다는 걸. 준호 씨도 몰랐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선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들은 저를 버리고 행복한 척 했잖아요. 수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준호 씨가 변호사가 되면 저도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요? 선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준호 씨가 저한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 일이 터지자마자 저를 버렸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면서요. 제가 어머니를 부추겼다고, 제가 로비를 제안했다고 거짓말했어요. 수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정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처럼 보였습니다. 준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또 다른 여자.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선희가 물었어요. 수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씨가 어머니랑 나눈 문자 메시지 기록이에요. 준호 씨도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잘 부탁하라고 했었어요. 선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번에 꼭 붙어야 해.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해줘.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돈은 걱정 마. 준호와 말자가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고시 시험 한 달 전이었어요.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선희가 물었어요. 수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용당했어요. 선희 씨처럼요. 준호 씨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인간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검찰에 제출하세요. 선희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거면 준호까지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선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선희 씨, 정말 죄송했어요. 행복하세요. 수정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선희는 혼자 자리에 남아 서리를 다시 봤어요. 준호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였습니다. 선희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증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선희와 민수는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결정적인 증거네요. 박준호가 공모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검사는 즉시 준호를 추가 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틀 뒤 준호는 검찰에 소환됐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불법 로비 공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부인에게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선희는 그 뉴스를 로펌 휴게실에서 봤습니다. 옆에는 민수가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나가네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드디어요. 며칠 뒤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말자가 검찰 조사 중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 했어요. 준호는 몰랐어요. 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말자는 조사실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제공한 문자 메시지 때문에 말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자의 자백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검찰은 준호를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박준호 변호사, 사법고시 부정합격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선희는 그 자막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희야. 나야. 준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제발 고소를 취하해줘. 나 정말 무서워. 선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준호 씨, 저는 고소한 적 없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뭘 해줄까? 돈, 위자료 더 줄게. 얼마든지 줄게. 준호는 애원했습니다. 준호 씨,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저를 이용했어요. 합격하자마자 버렸고요. 그리고 거짓말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인생에 관여하지 않아요. 선희야, 제발. 준호는 소리쳤지만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10년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준호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을 찬 준호의 모습이 나왔어요. 준호는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희는 그 장면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죠.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진짜 끝이야.
민수가 다가와 선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드시죠?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진실이 밝혀져서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선희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선희도 작게 웃었습니다. 준호의 구속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선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선희 씨, 청소일 그만두고 우리 로펌에서 정식으로 일하면 어때요? 사무보조로요. 급여도 훨씬 나을 거예요.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저는 법률 지식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선희 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청소일을 정리하고 로펌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선희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서류 정리, 일정 관리, 고객 응대까지 10년 동안 갈고 닦은 인내심과 꼼꼼함이 빛을 발했죠. 어느 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와 말자의 재판 날짜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선희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사법고시 부정합격을 위한 불법 로비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말자의 판결도 나왔어요. 피고인 윤말자는 불법 로비 주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말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말자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선희는 법원을 나왔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법원 앞에는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활짝 핀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선희는 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하얀 꽃잎이 선희의 어깨에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습니다. 선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과 분홍빛 벚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웠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음악 앱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오래전에 저장해둔 노래를 발견했어요. 10년 전 28살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선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선희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점점 크게. 선희의 몸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벚꽃길 한가운데서 혼자 춤을 추는 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선희의 표정을 봤죠. 선희는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전염됐어요.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2명, 3명, 1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함께 춤을 췄어요. 벚꽃길은 순식간에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선희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벚꽃잎이 소용돌이 치듯 선희 주변을 감쌌어요. 마치 축복받는 것 같았죠.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유, 기쁨, 행복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요,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죠. 행복하세요. 선희는 가방에서 붉은 도장을 꺼냈어요. 결혼할 때 만들었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찍었던 도장. 10년의 무게가 담긴 도장이었죠. 선희는 도장을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힘껏 하늘로 던졌습니다. 도장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햇살이 반사되어 붉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장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다 벚꽃나무 너머로 사라졌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내 과거. 이제 안녕. 민수가 어느새 다가와 있었어요. 선희 씨, 괜찮으세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그래 보여요. 정말 밝아 보이세요. 선배님 고마워요. 선배님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선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희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저는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선희는 다시 벚꽃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춤이 아니라 천천히 여유롭게 걸었어요. 벚꽃잎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선희는 손바닥을 펼쳐 꽃잎을 받았어요. 분홍빛 꽃잎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죠.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선희는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달랐어요. 자유는 달콤했고 따뜻했고 빛났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선희가 되찾은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선희는 새로 얻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2층 방이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죠. 선희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선희는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숙해 보였죠. 김선희 38살. 이제부터 시작이야. 선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선희는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꿈을 꿨죠. 넓은 들판을 달리는 꿈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선희는 꿈속에서 웃으며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리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새벽 3시가 아닌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희는 스트레칭을 하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10년 만에 처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로펌으로 출근하는 길, 선희는 다시 벚꽃길을 지나갔어요. 어제 도장을 던진 그곳이었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활짝 피어 있었어요. 선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어요. 선희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보다 달콤한 건 자유였어.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선희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떤 길인지는 몰랐지만 선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희에게는 자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유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